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에 왜 적극적일까 하는 내용이고요. 자,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은 주택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대 정부 혹은 이 서울시는요, 이러한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 부동산 정책을 실시를 하였겠죠. 자, 그러나 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아파트를 비롯한 이 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고, 지난 정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한 투기 수요 차단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은 더 많은 주택 이 공급 물량이 필요한 반면, 서울은요, 이 다른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그것도 7층 이하 규제로 인해서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장기화되어 왔었습니다. 서울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규제가 많으면 그것을 완화받기 위해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저해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본래 중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서울의 경우 2종 7층 이하 규제로 묶이면 주택을 많이 짓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방치되면 그 지역은 자연히 아주 슬럼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적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이러한 2종 7층 이하 지역에 단독주택을 헐고 5층 이하의 신축 다세대만 계속해서 지어질 뿐입니다. 도로 확장 및 이 공원 등의 주거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층의 주택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요,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이 걸림돌이 되어왔던 주거정비 질서를 폐지하였고, 신속 통합기획과 같은 공공기획을 통한 이 구역지정 기간 단축 및 지원, 주민 동의율 간소화, 명확화, 또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 활성화, 또 제2종 또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 이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 구역에 대한 공모 추진이라는 이 6대 재개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규모 면적을 정비하는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달리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은 신축, 구축 건물이 뒤섞여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모아주택은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를 확보하고 주민 동의를 80%를 채우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이 블록 단위인 모아주택을 10만 제곱미터 이내 규모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아타운은 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도 완화하고 필요하면 용도 지역을 상회해 주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로, 이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혹은 서울시에서 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모아타운 한 곳당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왜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까요? 서울은요, 전체 주거지 중에서 42%가 저층 주거지입니다. 이것은 다세대를 이 기준으로 한 것인데, 면적은 아파트 주거지역의 면적보다 큰 131 킬로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근데 이 중 87%는 그냥 방치돼서
점진적으로 슬럼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울시는요, 이 재개발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없는 이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모아서 기반 시설을 지원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은 건물 1층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층수 완화도 적용을 합니다. 현재 서울은 이 아파트 지역과 다세대, 이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의 이 주거 환경 격차가 매우 큽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럼화될 겁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기반 시설이 좋지 않은 저층 다세대 이 주거 지역은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서울시는요, 이러한 점을 자각해서 그동안 서울이 잃어버렸던 마을의 형태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모아주택은 아파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핵심 주택 공약 중 하나입니다. 모아주택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저층 주거지 개발 패러다임입니다. 일반 재개발 방식의 정비 사업은 특정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통개발합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같은 구역 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지역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정비사업 등으로 각 구역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어서 이 건축물 이 정비는 소유자들 의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가 개발에 동의하면 나머지 25%는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동의 요건은 80% 이상이고 강제 수용이 아닌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반대 주민이 있다면 조합과 협의해서 해당 필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아타운이 여러 개의 모아주택을 묶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독자적으로 멀게 이 띄엄띄엄 있어서 점식 개발만 가능하면 모아주택이 아닌 개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나 주차장 등 모아타운에 적용하는 기반시설 확충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신축주택주의에 제대로 된 이 기반시설 및 이 환경 정비 없이 건물만 고치다 보면요, 동네는 계속 슬럼화할 겁니다. 주민끼리 잘 협의해서 모아타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원래 계획했던 이 3만여 가구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5년 동안 공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매년 약 20곳씩 모아타운을 지정한다면 공급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급 정책은 뒤늦은 감이 좀 있어요. 현 서울시장의 잘못은 절대 아니겠죠. 현재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부족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지원 측 등 기존 정비 사업에 대한 깊은 혐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재개발 사업의 해제를 독려하였고 가뜩이나 규제의 성격이 강한 기존의 이 도시정비법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서울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정책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니 뉴타운 정책인 이 모아타운 전략은 부족한 서울의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는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